네. 그래서 타임 시리즈는 그 타임 시리즈 실무에서 PC에는 매우 중요한 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잘 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 일단 변수를 좀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 좀 변수를 네.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x라는 변수를 정의해서 x는 데이터입니다. 네. x는 어 t 곱하기 n 그죠? x는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t 곱하기 n 매트릭스예요. 일단 예,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네. 네. 그다음에 t는 노테이션을 봐서 t는 뭐냐면 타임 시리즈 랭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그렇죠. 타임 시리즈 랭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타임 시리즈 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데이터 10year 데이터면 뭐 예를 들어서 252 곱하기 10을 하면 대략 뭐 2520개가 되겠죠. 대략 예, 1년에 비즈니스 데이가 그렇게 있으면 네. 그렇죠. 네. 그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노테이션이 네,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t 곱하기 n 매트릭스고 그리고 t는 타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n이 있는데 n은 뭐냐면 n은 number of asset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00 코스피 앤 코스닥 합치면 대략 뭐 2000개 정도 되잖아요. 뭐 그런 식인 거죠. 네. 네. 대략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네. 근데 이제 파이낸스 시어리에 의하면 이상의 대한민국이 한 2000개 상장 주식이 한 2000개 있는데 2000개를 분석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음식하고 비슷해요. 음식. 네. 뭐냐면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양소는 5개밖에 5대 영양소. 식이섬유까지 하면 6대 영양소고요. 어쨌든 대략 5대 영양소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음식은 물론 뭐 영양소만으로 먹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모든 음식은 그렇죠? 이 5대 영양소의 결합으로 대략 포함되고 나머지는 이제 5대 영양소에 포함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찌꺼기는 아니고 거기서 맛도 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5대 영양소에 포함되지 않는 그렇죠? 어쨌든 우리 돈 버는데 필요한 거 몸에 좋은 건 5대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주식도 그러면 2000개 주식을 잘 부르는 게 아니라 2000개 주식률의 수익률을 움직이는 영양소만 분석해서 영양소를 조합하면 되겠구나.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팩터 어널리시스요. 우리 파이낸스에 말하는 채권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채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채권 가격을 움직이는 건 몇 개 영양소, 즉 몇 개 팩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걸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거. 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죠? 어떤 한 음식을 찍어 보면
네. I라는 어떤 한 주식이 있다고 하죠. 네. 그러면 네. 주식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면 이건 그렇죠? 아까 안수범 학생이 쓴 노테이션을 사용하면 W를 썼나? W? 네. W? 네. 네. 이제 간단히 벡터를 쓰겠습니다. W 곱하기 영양소가 하나면 그렇죠? W는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다. 그렇죠? 곱하기 F가 영양소예요. 영양소. F가 영양소고 W가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가 아닌 쓰레기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맛도 나오니 그런 게 되겠죠. 네. 근데 영양소가 여러 개 있으면 이제 벡터를 써야 되겠죠. 영양소가 여러 개가 있으면 벡터가 돼야 될 겁니다. 영양소가 오래 가면 벡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영양소가 여러 개니까 이것도 이제 벡터가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대략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벡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표현하면 여기서 F, 벡터 F. 벡터 F는 이제 뭐냐면 그렇죠. 영양소들이에요. 영양소들. 네. 이거는 특정 시점의 영양소. 네. 엄밀히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특정 시점? 이것도 다 벡터로? 그냥 이거 벡터로 쓰지 않고 이거는 특정 시점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특정 시점의 주가 수익률은 결국 네. 어, 네. 이 주식이 이 주식이 각 영양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 하는 W 영양소의 양에 해당 시점에서 영양소가 무슨 효과를 발휘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T 네. 대략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00개를 다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주식을 이런 식으로 W 얼마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나. 네. 그 다음에 각 영양소는 뭔가 F. 그 다음에 영양소가 아닌 네, 불필요한 거 정크. 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죠. 각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만 알면 그렇죠.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잘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F 영양소를 뽑아내는 거, 영양소 움직임을 뽑아내는 방법이 오늘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가 그렇죠. 예를 들어 F를 뽑아내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F를 뽑아내는. 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양소를 어떻게 뽑아내나, 그렇죠. 이제 팩터를 어떻게 뽑아내나 하는 건데, 이제 그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코노믹 파이낸스 시어리 없이 통계학적으로 뽑아내는 방법이 오늘 안수범 학생이 설명한 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네. 첫 번째 방법은 statistical approach, without theory. 그냥 다 statistics, 네. atheoretical, 이론 없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프린시플 컴포넌트, 네,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가 있고, 네, 에이시어레티컬 어프로치, 그 다음에 이코노믹스 베이스드 어프로치, 네,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파마 프렌치 5 팩터라든가 바라 모델, 바라 모델스, 리만 모델, 이건 본드죠. 본드에서 제일 유명한 거. 바라 모델에서 제일 유명한 스톡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학교에서는 우리 아카데미아에서는 파마 프렌치 팩터 모델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인더스트리에서는 파마 프렌치 5 팩터 모델이 좋은 건 알지. 근데 이제 인더스트리에 쓰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거 바라 모델, 리만 모델 이런 걸 씁니다. 사실 바라 모델도 버클리 교수님이 만들었어요. 네, 버클리 교수님이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정말 몇십 년 전에 핀테크 회사를 만든 거죠. 네, 핀테크 회사, 팩터 모델, 멀티 팩터 모델 이 수식 하나 가지고 이걸로 핀테크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걸로. 예, 바라 로젠버그란 분이 이 팩터 모델로 파마 프렌치 팩터 이건 실무에서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런 류의 어프로치는 실무에서 쓰기 좋은 팩터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일종의 핀테크 모델을 만들었어요. 버클리대학의 바라 로젠버그란 교수님이. 그 핀테크 회사가 MSCI 바라라는 회사고 지금 뭐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큰 회사. 네, 공부해서 돈 버는 회사. 네, 거기 가면 경제학 박사, 파이낸스 박사, 통계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고 공부해서 돈 버는 대표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몇 억짜리 시스템을 자산운용사들을 팔아요. 아주 편하게 돈 벌죠. 컨설팅 하는데 네, 기계가 컨설팅 해주고 그렇게 돈을 버는 컨설팅 회사. 그래서 이제 바라 모델과 그렇죠. 파마 프렌치 팩트 모델이 어떻게 다르냐? 아까 안수범 학생이 잘 설명했는데, 네, 파마 프렌치 팩트 모델은 F를 먼저 모델링한 다음에 W를 추정해요. 영양소를 먼저 찾고, 그렇죠? 영양소를 그러니까 그게 직관적이에요. 그러면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영양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 하고 영양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양소를 가지고 각 영양소가 음식이 얼마나 들었지 하고 음식을 영양소의 일종의 회귀 분석을 해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각 음식마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F를 먼저 정해요. 그래서 영양소를 먼저 해요. 네, 그래서 영양소를 먼저 완벽하게 정해요. 그렇게 F를 먼저 정하고 W를 찾는다. 바라 모델은 그 영양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고 그렇다는 거죠. 바라 모델은 뭐냐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W를 먼저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결정될 거야. 그렇죠? 라고 해 W를 먼저 결정하고 그렇죠? 대략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결정될 거고 영양소가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양을 짐작해서 W를 먼저 결정해요. W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다시 회귀 분석을 해 F를 역으로 찾아냅니다. 리만 모델도 그렇고요. 리만 모델은 이제 두 개 다 써요.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리만 모델은 채권 시장에 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아카데믹 yes. 팩터 익스포저. 팩터 익스포저가 얼마나 영양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프랙티컬 모델. 바라 모델도 있고, 네, 바라 모델도 있고, 한다 파트너스 모델도 있고, 네, 한다 모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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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파트너스라는 회사도 이거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팩터 익스포저 first, and then estimate factor returns. 네, 팩터 리턴을 추정하는 겁니다. 네. 뭐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카데믹 5 파마 프렌치 팩터 같은 경우 팩터를 먼저 정의하니까 팩터 투자를 하기가 사실은 더 좋아요. 사이즈 팩터 뭔지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 팩터에 대한 팩터 자체를 분석하기가 쉽고 뭐 팩터를 기반으로 우선 포트폴리오 만들기 좋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팩터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팩터 자체 움직임을 가지고 팩터를 분석하기에는 이제 팩터를 먼저 정의하고 그다음 팩트 익스포저가 추정하는 파마 프렌치 메소드가 낫겠죠. 팩터 자체에 관심이 있을 때는 그리고 팩터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바라 모델은 어, 바라 모델은 어디에 있냐면 음식을 분해하는데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딱 갖다 놓으면 이 음식에는 5대 영양소가 얼마나 들었고 불필요한 정크가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걸 분석할 때 유리해요. 무슨 말이냐면 포트폴리오를 하나 갖다 줘요. 포트폴리오를 하나 갖다 주면 이 포트폴리오를 한단 모델이나 바라 모델에 딱 집어넣으면 포트폴리오가 무슨 영양소가 얼마나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영양소는 얼마나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 건 이제 불필요한 영양소는 분산 투자로 보통 없앱니다. 전략이. 그렇죠? 당연히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죠. 벤치마크가 있으니까 이 펀드 매니저는 이 주식 펀드 매니저는 뭐 주식을 운용하고 있는데 벤치마크가 코스피 200입니다. 그래? 그러면 코스피 200의 영향소를 분석해요. 그러면 해당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요. 둘을 비교해요. 그럼 벤치마크에 비교해서 일종의 패스트푸드죠. 벤치마크는 패스트푸드 표준적인 음식에 비교해서 특정 영양소가 얼마나 많고 그렇지. 그 다음에 둘 사이의 움직임은 다르겠죠. 움직임이 다른데 이건 각 영양소가 두 개가 다른데 각 영양소에 대한 함량이 어떻게 달라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각 영양소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정크 부분은 얼마나 영향을 받아 그런지 그런 건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과 평가하고 어,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다. 헤지펀드 매니저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있다. 우리가 그걸 쫙 구해서 팩터 모델에 집어넣으면 워렌 버핏은 요러요러한 영양소를 좋아하네. 그렇죠. 워렌 버핏의 성격이 좋은 건 요런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섭취를 했는데 마침 그 영양소들이 효과가 좋았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스타일 분석이라고 합니다. 스타일 분석. 네, 네. 포트폴리오를 보고 네, 이 포트폴리오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하기에 유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F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이제 바라 모델이나 파마 프렌치 팩터 같은 모델, 경제학에 근거한 모델 같은 경우는 논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나오겠죠. 통계학 모델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는 아무 이론도 없고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는 아무 이론도 없고 음식을 다 모아요. 일단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음식을 다 모아.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음식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 음식들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이 음식들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영양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쓴 논문을 참고를 하면 어, 제가 쓴 논문을 보여주면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문을 썼는데 자, 이런 거요. 이거는 이제 논문 제목이 Tactical Asset Allocation Using Investor Sentiment. 투자자 감성을 이용해서 전술적 자산 운용을 해보겠다. 라는 게 이제 논문이고 숭실대 김수영 교수님이랑 같이 쓴 논문이고요.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투자자 감성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경제신문 읽어보면 투자자 감성이 좋아서 뭐 주가가 올라가고 동학개미 뭐 이런 투자자 감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감성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 감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투자자 감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바텀업. 직접 물어본다. 한 명 한 명한테. 지금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서베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접 물어봐요. 저는 그게 매우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요즘 상태가 어떤지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네, 빅데이터 시대고 컴퓨터 파워 발달하니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모아서 인덱스를 만들어서 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바텀업 방법이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탑다운 방법이에요. 이 페이퍼는 제가 한 건 탑다운 방법.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탑다운 방법은 뭐냐면 인베스터 센티먼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인베스터 센티먼트 투자자 감성에 따라서 움직일 만한 변수들이 뭐가 있겠다는 용의자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걔네들을 다 모아요. 네, 투자자 감성과 연관성이 깊을 것 같은 유주얼 서스펙트들을 모아요. 네,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동시에 움직이는 게 뭘까? 그걸 통계학적으로 쫙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애당초 용의자들이 뭐냐면 투자자 감성과 관련 있을 만한 것들을 쫙 모은 거잖아요. 투자자 감성과 관련 있을 만한 변수를 쫙 모아서 거기서 투자자 감성과 관련 있을 만한 변수를 동시에 움직이는 걸 통계학적으로 뽑아내면 그건 투자자 감성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쫙 뽑아내서 그래서 그걸 투자자 감성이라고 부르자라는 게 이제 그건 탑다운 어프로치고 그게 이제 이 논문에서 제가 쓴 방법입니다. 베이컨 위글러라는 분들이 이걸 최초로 했어요. 저는 그걸 이제 한국 시장에 가져온 거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자 감성에 관련 있을 만한 것들.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막 IPO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막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회사들이 늘어난다. 그렇죠? 딜리스티드 그렇죠? 상폐되는 거에 비교해서 상장하는 게 많다. 그런 건 이제 투자자 감성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회피리면 요즘 빅히트니 뭐 막 이런 데서 IPO를 하는 게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 이때 재빨리 주식을 팔려고 하니까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을 때 주식을 팔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기업들이 IPO하고 상장 폐지하고 그런 패턴을 보면 대작 투자자 감성에 따라서 회사에 있는 CFO들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가을 투자자 감성을 잘 파악해서 알아서 적절하게 그때 판다. 마치 마케팅 하듯이. 네. 주식을 마케팅하는 거죠. 이때 팔리면 잘 팔릴 것 같아. 해서 상장 폐지 이때 팔면 할 것 같아. 해서 IPO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패턴을 보면 투자자 감성과 관련이 있을 거다. 말이 되죠. 두 번째 변동성. 네. V 코스피 변동성은 흔히 말하는 페어 인덱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를 보면 사람들이 fear index라고도 부르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고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느낌을 표현한 지수니까 이것도 투자자 감성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멘텀인데 모멘텀은 투자자 감성과 별로 관련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래서 베이코 이글의 논문은 없어요. 근데 저는 집어넣었어요. 인터뷰해 보니까 저는 뭐 이해할 수는 없는데 여의도에 그때 이 논문 쓸 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투자자 감성할 때 모멘텀을 쓴대요. 최근에 주가가 얼마나 올라간다. 최근에 주가가 얼마나 떨어진다. 그걸 투자 감성의 대용 지표로 쓴대요. 제가 듣기에는 완전히 동호반복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투자자 감성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걸 분석하려고 하는데 주가가 움직이는 게 투자자 감성이다라고 하면 이건 투자자 감성이 이건 동호반복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 쓸모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집어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투자자 감성을 잘 파악해서 들어올 것이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비율, 어, 그렇죠. 이것도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여의도에서 많이 써요. 코스피에 비교해서 막 코스닥 주가가 성과가 좋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뭐가 있나 보다. 도마개미든 뭐든 있나 보다. 질문이 있네요. 투자자 감성은 금융결에서 기한한 감성만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융시장에 관련한 투자자 감성을 뽑아내고요. 아까 말한 트위터니 이렇게 빅데이터로 해서 바텀업으로 하면 꼭 금융자산에 관련된 아닌 감성도 뽑아내겠죠.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금융자산에 관련 있는 감성만 볼 게 아니라 금융자산에 관련 없는 감성도 뽑아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고 그건 뭐 타임 시리즈 시간이니까 그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럴 필요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ETF도 괴리율이라는 게 있는데 괴리율 집어넣고 그다음에 풋옵션과 콜옵션의 거래 비용. 풋옵션은 이제 보험이거든요, 일종의. 주식 투자할 때 보험이에요.
풋옵션 투자하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때 이제 풋옵션 사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풋옵션과 콜옵션이 얼마나 거래되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지 좀 알 수 있다. 등등등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 턴오버가 발생하나, 거래를 얼마나 하나. 네, IPO 또 있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모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투자자 감성으로만 움직이는 건 물론 아니에요. 네, 투자자 감성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투자자 감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 감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들을 쫙 모아요. 그 다음에 그걸 통계학적으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에서 걔네들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얘네들을 동시에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팩터를 뽑으면, 애당초 제가 투자자 감성과 관련이 있는 걸 잘 선택했으면 걔네들을 동시에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팩터는 투자자 감성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감성을 그런 식으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PCA로 했더니 투자자 감성은 이제 에, 원재료를 6개 사용했다. 원재료를 9개 사용하는데 대략 제가 만든 이제 투자자 감성은 뭐냐면 턴오버에 마이너스 0.0294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상장된 회사 숫자의 0.0516을 곱하고 외국인 투자의 0.5759를 곱하고 ETF가 뭐 V코스피에 마이너스 0.56을 곱하면 이게 대략 투자자 감성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하면 전체 아까 제가 모은, 그렇죠, 투자자 감성 후보들의 움직임을 대략 32% 정도 파악한다. 네, 그래서 이걸 가장 강력한 이 32% 아까 투자자 감성과 관련이 있을 만한 걸 모아서 32%를 설명하게 강력하게 이게 투자자 감성일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 숫자가 아까 안수범 학생이 말한 마이너스 0.0294, 0.0516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의 코에피션트고요. 이걸 찾아내는 방법이 흔히 말하는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방법을 쓰고, 네, 이 32%가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면 32%가 아이겐 밸류 행렬, 예, 행렬에 해당 아이겐 벡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아이겐 밸류의 상대적 크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갑자기 어려워졌네. 네, 그렇죠. 아무튼 이게 마이너스 0.094, 0.0516 이런 게 아이겐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겐 벡터. 이게 대략 상대적인 아이겐 밸류의 상대적인 크기. 대략 아주 직관적으로, 시간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아주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동시에 움직이는 그 강력한 언더라잉 팩터를 찾는 게 그게 제 목표잖아요. 이것들 동시에 움직이는 게.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는 우리는 그걸 변동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냐면 얘네들을 동시에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팩터를 찾아야 되니까 얘네들을 얘네들을 이렇게 쫙 묶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묶어서 가장 변동성이 큰 걸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면, 그게 직관적으로 보면 그게 얘네들 동시에 움직이는 팩터가 되겠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적절히 묶어서 물론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겠죠. 막 무한대를 곱하면 변동성이 무한대가 되니까 얘네들에 대한 일종의 포트폴리오 웨이트를 구해, 합쳐서 1이 되는 포트폴리오 웨이트를 구해 가지고 얘네들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그렇죠,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그게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은 얘네들 다 모아놓고 얘네들의 공분산행률을 구해요. 그래서 결국 공분산행률이 얘네들 각각의 분산과 공분산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모아서 공분산행률을 구한 다음에 공분산행률을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쫙 쪼개요. 그러면 그 공분산이 어떤 것들에서 움직이는 딱 팩터가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뽑으면 그게 퍼스트 프린시플 컴포넌트라고 하고, 그게 이제 얘네들 동시에 움직이는 가장 중요하니까 투자자 감성이 된다. 대략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이건 아까 제가 말한 팩터 어널리시스를 시어리 없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시어리 없이. 요즘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대신에 꼭 얘네들을 선형결합, 아까 보면 곱할 필요가 없죠. 얘네들을 곱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팩터들을 서로 곱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면 이제 딥러닝으로 오토 인코더 해서 딥러닝, 머신러닝 테크닉, 프린시플 컴포넌트는 머신러닝이지만 이런 걸 이용해서 꼭, 그렇죠, 통계적으로 얘네들 동시에 움직이는 팩터를 뽑아낼 때 꼭
리니어 컨비네이션뿐 아니라 넌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뽑아내겠다. 딥러닝으로 하겠다 하면 이제 오토 인코더니 이제 이런 걸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 인코더 뭐 이런 걸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뭐 다음 주에 발표할 유효형 학생이 이걸로 발표를 하라겠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쓰고 있죠. 대략 그럽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내용에서?